금통위가 오늘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0.25%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리를 낮춰서 좀 경기를 활성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풀려서 너도 나도 집 사는 거 이거부터 막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정책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바가 많고 특히 이번 대책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효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큰 틀로서는 지금의 방향에서 뭔가 변화가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차지하는 소득 대비 비율이라든지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정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저희가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벌써 금리 세 번째 동결입니다. 2.5%로 동결. 세 번째 다 2.5, 2.5, 2.5. 내리거나 올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또 부동산을 가장 신경을 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는 이제 우선순위를 두는데 한국은행 이번 동결 결정은 집값이 자극될까 봐 네. 금리를 동결한 측면이 상당히 크고 사실 이번 금통위는 답정너 금통위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뭐 이번 주 국감에서도 나와서 몇 차례 집값의 과열을 경고했던 이런 얘기들, 유동성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건 사실상 시장에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겠다라는 그렇죠. 뭐 그냥 신호를 준 것으로 네. 봤고요. 통화정책 결정문에서도 명확하게 나왔죠.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결정문 안에 넣었다라는 건 확실히 금리 동결의 이유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 공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627, 97 주택 공급, 그다음에 11호 최근 추가 대책까지 네. 이렇게 이제 연달아 대책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11호 대책이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규제책에 대한 효과를 좀 보고 네. 그다음에 금리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정책 공조 차원의 결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을 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좀 금리를 낮춰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또 저같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네. 금리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연내에는 혹시 뭐 여전히 내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건가요? 최근 추세를 보면 연말까지는 사실 지금 정도 수준의 대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사실 한국은행이 최근에 금리를 안 내린 건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에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네. 하반기에 2번, 올해 상반기에도 사실 2회 네. 걸쳐서 금리를 1%포인트 정도 내렸는데 실질 우리 대출 금리, 시장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만큼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죠. 네. 지금 대출 금리가 뭐 5대 시중은행 뭐 주택담보대출 신규 기준으로 봤었을 때 3% 후반 실질적으로 적용되면 4% 정도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인하폭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럼 왜 금리 인하폭만큼 안 내려갔냐라는 걸 따져보면 사실상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정부의 대출 규제 차원 이렇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은 예를 들어서 우대금리 같은 걸 대폭 축소한다라든지 네.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실질 시장금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이고 아마 지금 다음 달 금통위에서도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네. 금리를 또 내리지 않고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아마도 연말까지는 대출금리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이 입주권,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죠. 한마디로 로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경우에 이거는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부가 걷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 때부터 강조했던 건데 이게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요. 개발 이익은 국민에게 100% 환수해야 한다. 이거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불로소득을 막을 제도를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이고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완전히 정부 차원에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이 불로소득 환수를 할 국가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또 여기서 법률로 우리 단순한 인허가에 따른 불로소득은 민간이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공공개발 이익을 완전히 공공으로 환수해서 국민께 100% 돌려드리는 그런 개발 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대통령이 과거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건데 이게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최근 네. 여당에서 이 개발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표 부동산 규제책을 상징하는 그랬죠. 종부세가 상징하는 이제 양대축인 거죠. 2006년에 도입이 됐다가 네. 오랜 기간 또 유예가 됐다가 네. 2018년에 다시 부활을 그랬죠. 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제도가 부활하고 할 때마다 참 갑론을박이 너무 심했어요. 네. 아까 불로소득 얘기했잖아요. 불로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평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뭐냐라는 네.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냐. 그래서 위헌 소송도 많이 그랬죠. 제기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집행된 적이 없어요. 네. 부과는 됐지만 아직 실제로 걷어들인 적이 없고 네. 부과 받은 단지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안 하고요. 뭐 가처분 소송 제기해서 계속해서 미루고 싸우고 네. 하여간에 시끄러운 제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주택 공급에 대한 신호를 명확하게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하나의 또 걸림돌로 작용한다라고 아하.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아마 여당 내에서 그런 기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정 간에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국토위 차원에서 그렇죠. 여당 중심의 국토위 차원에서 일단은 완화 내지는 폐지를 논의하자, 이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공급 대책을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신호를 좀 주면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명확하게 보면 이게 부과돼서 집행된 적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사실 효과 측정을 그렇죠. 해본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제도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민간 단지들이나 조합원들에게 매우 민감하다라는 아하. 건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2018년에 이 제도 다시 부활한다고 했었을 때 강남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소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죠. 네. 사업 인가가 이제 기준이 있는데 이 부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인가를 빨리 받으려고 뭐 조합원들 동의 빨리 받아야 된다. 하여간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재건축 단지들은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네. 있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근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 내지 폐지된다라고 본다면 사실 민간 단지의 재정비 사업의 촉진의 이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길게 본다면 이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